아니, 꼭 시끄러운 케이팝과 배울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관광지만 있는 재미없는 한국을 굳이 가야 하나요? 한국을 갈 바엔 베트남을 가겠어요. 여기 한국을 무시하고 얕보며 심지어 혐오했던 서양 엘리트가 한국에 도착한 지 단 일주일 만에 아주 충격적인 일을 당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그녀는 모든 것을 버리고 한국 문화에 자신의 인생을 바치게 되었을까요? 코리아 파워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더 많은 감동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 프로그램에 대해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정말요? 저는 파리대학교의 3학년 인류학과 학생이었는데 한국은 제가 제일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어요. 아마도 그곳은 K-팝 방송국과 관광지로만 가득한 나라겠지라고 혼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첨단 기술, 높은 빌딩, 그리고 맛있는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며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BTS와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게다가 저는 다른 참가자들처럼 대학원생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수님의 아시아 문화 탐험 프로그램의 일부였고 다른 사람들은 휴가처럼 여길 수 있는 시간 동안 저는 학교 과제를 해야만 했어요. 교수님이 세부 사항을 발표하던 아침, 저는 교실 뒤쪽에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현장 연구와 문화 연구에 관해 이야기하셨지만 저는 반쯤만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주변에서는 제 동급생들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계속해서 한국 길거리 음식 사진을 휴대폰으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마리는 이미 구매할 화장품 목록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리크는 서울의 놀라운 스카이라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건 휴가가 아니야 라고 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관심도 없는 곳에서 하는 숙제일 뿐이야. 그날 밤 제 작은 파리 아파트에서 저는 인터넷에서 한국에 관한 정보를 검색했어요. 제 고양이가 조용히 가르랑거리며 제 옆에 앉아 있는 동안 저는 여행 블로그를 스크롤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저를 감동시키지 못했어요. 사찰들은 평범해 보였고 음식은 너무 매워 보였으며 도시들은 세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대도시처럼 보였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 볼 수 없는 것을 거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저는 제 고양이에게 물었어요. 고양이는 그저 발을 핥으며 제 문제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께서 전화하셨어요. 샤를로트, 정말 멋지구나. 한국은 정말 혁신적인 나라야. 어머니의 흥분은 저를 더욱 짜증나게 했습니다. 그냥 필수 현장 학습일 뿐이에요. 엄마, 저는 전화기에 대고 한숨을 쉬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아마 쇼핑몰이랑 팝 음악에 대한 메모만 내내 적고 있을 거예요. 출발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저는 더욱 부정적이 되었습니다. 저는 기본적인 것들만 챙겼어요. 이 여행이 제 시간 낭비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요. 제 동급생들이 우리가 볼 것과 할 것에 대한 흥분된 메시지를 공유하는 동안 저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미 중요한 것이 없다고 결정한 나라에서 지루한 일주일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제가 가장 기대하지 않았던 곳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의 무대가 될 것이었습니다. 비행기 출발 전날 밤, 저는 문 옆에 놓인 제 짐가방을 바라보았어요. 여권과 여행 서류가 책상 위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일주일이면 돼.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일주일만 버티고 몇 가지 메모를 하고 그 다음에는 제 진짜 공부로 돌아올 수 있어. 저는 눈을 감고 제가 볼 사찰들을 상상해 보았어요. 약간의 흥미라도 찾아보려고 노력하면서요. 하지만 제 마음은 계속해서 같은 진부한 고정관념으로 돌아갔습니다. 밝은 네온 사인, 붐비는 거리, 그리고 시끄러운 K-팝 음악. 저는 한국에 대해 진정으로 배우지도 않고 머릿속에 한국의 이미지를 만들어냈어요. 아마 방문할 만한 좋은 박물관이 있을지도 몰라. 저는 기대할 만한 긍정적인 것을 하나라도 찾으려고 노력하며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제가 확신했던 실망스러운 경험 속에서 밝은 부분을 찾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모든 가정이 도전받을 것이라는 것을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놀라움은 대한항공 비행기 안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지루한 기내식과 흔한 영화들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대신 화면에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한국 영화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승무원이 비빔밥이라는 도시락을 가져왔어요. 채소와 고기, 그리고 고추장이 올라간 밥 요리였습니다. 첫 한 입을 먹었을 때 매운맛에 눈물이 나올 뻔했지만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그 맛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 비빔밥은 제가 먹어본 기내식 중에 최고예요. 라고 조용히 인정했습니다.
심지어 이 사실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어요. 이것이 제 가정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안내방송이 프랑스어와 한국어로 동시에 나오고 있었어요. 자동문이 열리자 우리 모두는 멈춰 서서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공항은 여행 중심지라기보다는 마치 미술관이나 고급 쇼핑몰처럼 보였어요. 자동 체크인 기계, 로봇 안내원, 그리고 어디에나 무료 와이파이가 있었습니다. 고향의 공항들에 비해 모든 것이 얼마나 발전되어 있는지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공항인가요? 아니면 미래에서 온 쇼핑센터인가요? 라고 저는 속삭였습니다. 작은 로봇이 우리 옆을 지나 여러 언어로 여행자들에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며 말이에요. 우리는 공항 열차를 타고 서울역으로 갔습니다. 모든 좌석에는 USB 충전 포트가 있었고 와이파이는 제 파리 아파트보다 더 빨랐어요. 기차는 깨끗하고 조용하고 정확히 시간에 맞춰 운행됐습니다. 저는 이것이 아마도 제가 경험해본 가장 편안한 대중교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 태도의 가장 큰 시험은 다음 날 아침에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예정된 활동은 경기도에 있는 불교 사찰에서의 템플스테이였어요. 알람이 오전 4시에 울렸고 저는 크게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라고 저는 바닥에 깔린 전통 침구에서 기어나오며 중얼거렸어요. 우리는 이미 휴대폰을 포기한 상태였고 이제는 동이 트기도 전에 완전히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한 스님이 조용히 우리를 안뜰로 안내하여 108배, 불교의 전통적인 수행 형태, 하는 방법을 보여주셨어요. 처음 23배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네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30배, 그리고 60배에 이르자 제 다리는 떨리기 시작했고 온몸이 아팠습니다. 제 마음은 불평과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108배를 마치고 마침내 똑바로 일어섰을 때 저는 이상하게도 평화로움을 느꼈어요.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가볍고 맑았습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느낌이었어요.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라고 저는 이 예상치 못한 평온함에 놀라며 생각했습니다. 그날 나중에 우리는 명상에 참여했어요. 스님은 우리에게 오직 호흡에만 집중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학교 과제, 소셜미디어, 그리고 파리에서 놓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점차적으로 그런 생각들이 사라졌습니다. 아마도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마음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매일 알아차리지도 못한 채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안고 다녔는지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다음 목적지는 고대 한국 역사로 가득한 도시 경주였어요. 우리는 서울에서 KTX 고속열차를 탔는데 이것도 또 다른 계시였습니다. 부드럽고 빠르고 효율적이었어요. 처음에는 오래된 궁전을 방문하는 것이 지루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불국사의 입구를 통과했을 때 저는 잠시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1000년이 넘은 석조 건축물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세밀한 조각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이것이 유럽 건물들에 비해 이류일 것이라고 생각했지 라며 부끄러움과 함께 생각했습니다. 새롭게 발견한 존경심으로 고대 석조 기둥을 만지며 말이에요. 우리는 또한 7세기에 지어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 중 하나인 첨성대도 방문했습니다. 뾰족한 돌탑 앞에 서서 저는 고대 사람들이 별을 연구하고 계절을 예측하기 위해 이것을 지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경주의 황리단길 지역에서는 전통 한옥과 현대적인 카페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역 스타벅스도 전통 한국 건물 안에 있었어요. 옛것과 새것의 조화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첫 주가 끝날 무렵 저는 제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 방어적인 태도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이곳은 제가 세웠던 모든 가정에 도전하고 있었고 저는 보기를 거부했던 세계의 눈을 뜨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시작하고 있었어요. 이곳에 대해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 라고 저는 어느 저녁 서울의 스카이라인 위로 지는 석양을 바라보며 혼잣말로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두렵기도 하고 자유롭기도 했어요. 경주에서의 시간을 보낸 후 우리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교수님은 우리가 두 번째 템플스테이를 위해 부산 근처 산속에 있는 더 외진 사찰을 방문할 것이라고 발표하셨어요. 이번에는 첫 번째보다 더 도전적일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각자가 24시간 동안 혼자서 명상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차가운 공포의 물결을 느꼈어요. 24시간을 그냥 내 생각들과 함께 홀로 그건 불가능해 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두려움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요. 파리에서는 몇 분마다 휴대폰을 확인했었어요. 항상 음악을 틀어놓거나
팟캐스트를 배경으로 켜놓곤 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완전한 침묵 속에 있다는 생각은 고문처럼 느껴졌어요. 산속 사찰로 가는 여정은 아름답지만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산비탈에 새겨진 수백 개의 돌계단을 올라갔어요. 정상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고 다리는 오르막길로 인해 화끈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치는 그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안개가 소나무 주변에 떠다니고 있었고 멀리서는 바다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맞이한 스님의 얼굴은 평화로웠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있었어요. 그분은 우리를 각자의 명상실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바닥에 얇은 매트, 작은 베개, 촛불, 그리고 나무들이 보이는 창문만 있는 아주 작은 방이었어요. 내일 아침까지 이곳에서 침묵 속에 머물 것입니다. 우리 가이드가 스님의 말씀을 번역했어요. 호흡에 집중하세요. 판단 없이 생각이 오고 가게 하십시오. 문이 닫히자 저는 갇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방은 파리에 있는 제 화장실보다도 작았어요. 바닥의 매트는 딱딱했습니다. 휴대폰도 책도 아무런 기분 전환거리도 없었어요. 오직 저와 고요함만 있었습니다. 처음 6시간은 제가 해본 것 중 가장 힘든 일이었어요. 제 마음은 생각에서 생각으로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창피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파리로 돌아갔을 때 제출해야 할 과제들이 걱정되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쇼핑 목록을 만들었어요. 천장에 나무 판자를 세웠습니다. 좁은 방을 왔다 갔다 했어요.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을 때 저는 촛불을 켜고 벽에 춤추는 그림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난 이걸 할 수 없어 라고 속삭였어요.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느끼면서요. 난 이런 종류의 경험을 위해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야. 저는 매트 위에 웅크리고 무릎을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침묵이 너무 완벽해서 제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밖 어딘가에서 부엉이가 부드럽게 울었습니다. 산의 공기는 점점 서늘해졌고 저는 얇은 이불을 어깨에 둘렀어요. 밤이 깊어지면서 뭔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질주하던 생각들이 서서히 지쳐갔어요. 마치 거친 강물이 점차 잔잔해지듯 제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한 질문이 표면으로 떠올랐어요. 모든 판단과 의견을 넘어서 제가 누구였을까요? 저는 갑작스러운 명료함으로 제가 처음부터 한국에 어떻게 접근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우월감을 가지고요. 저는 실제 지식도 없이 한국 문화가 저에게 가치 있는 것을 가르칠 수 없을 것이라고 결정했었어요. 유럽의 역사와 예술이 자동적으로 더 중요하고 더 세련되었다고 가정했었습니다. 나는 정말 오만했구나 라고 촛불 불꽃에 속삭였어요. 내가 배울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한국 문화를 마치 열등한 것처럼 공부하러 왔어. 그날 밤 한국의 산비탈에 있는 작은 방에 홀로 앉아 저는 제 여정의 가장 큰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바로 제 자신의 편협함이었어요. 한정적인 것은 한국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제 시각이었습니다. 새벽에 사찰종이 울렸을 때 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느끼며 제 방에서 나왔어요. 아침 공기는 상쾌하고 깨끗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방에서 나왔는데 어떤 이들은 피곤해 보였고 다른 이들은 평화로워 보였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 모두에게 뭔가가 변했습니다. 그날 나중에 우리가 모여서 경험을 나눌 때 저는 새로운 겸손함의 자리에서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에 와서 이미 한국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실제로 얼마나 적게 알고 있었는지 보게 됐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대해서도요. 우리 교수님은 작은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가장 훌륭한 인류학자들은 자신이 연구하는 것에 의해 변화되도록 스스로를 허용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이 당신을 더 나은 인류학자로 만든 것 같군요. 샤를로트. 산속 사찰 이후 저는 모든 것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서울의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방문했을 때 저는 그저 인상적인 건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유연한 곡선 뒤에 있는 철학, 인간의 창의성과 자연 형태 사이의 조화를 보았습니다. 그 구두물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단지 그곳에 놓여진 것이 아니라 대지에서 자라난 것처럼 보였어요. 홍대 지역에서는 가사를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 공연자들이 연주하는 음악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젊은 예술가들은 전통적인 한국 기법과 현대적인 주제를 혼합한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었어요. 전통 한옥 건물에 자리한 작은 갤러리에서 저는 한 예술가가 디지털 영상을 포함한 설치 작품을 만들기 위해 고대 종이 제작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건 단지 과거를 보존하거나 맹목적으로 미래를 쫓는 것이 아니야 라고 깨달았어요. 이건 세대 간의, 기술 간의, 세계관 간의 대화야.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복원된 개울인 청계천에서 저는 물 위로 발을 흔들며 앉아 있었습니다.
이개울은 한때 콘크리트 고속도로 아래에 묻혀 있었지만 도시는 그것을 드러내어 마천루 한가운데 평화로운 자연 공간을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그 둑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다리 위에서 놀고 있었어요. 노부부들은 그 길을 따라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맑은 물속을 빠르게 지나가는 작은 물고기를 바라보면서 저는 중요한 것을 이해했어요. 한국은 전통을 위해 진보를 거부하거나 진보를 위해 전통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가지를 모두 존중하고 옛것을 존중하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방법을 찾았어요. 제 가장 큰 도전은 극복되었습니다. 제 마음 주변에 쌓아둔 편견의 벽이 마침내 무너지고 있었고 그 틈새로 저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넓고 더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었어요. 11한국에서의 마지막 날들은 색과 맛, 그리고 소리의 흐릿한 물결 속에서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홍대에서는 젊은이들, 거리 공연, 그리고 독특한 카페들로 가득 찬 거리를 돌아다녔어요. 광장시장에서는 마약 김밥이라고 해서 마치 마약처럼 중독성이 있는 김밥과 바삭한 빈대떡을 먹어보았습니다. 심지어 막걸리도 마셔봤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부드러운 전통 쌀 술이었어요. 막걸리는 프랑스 와인보다 훨씬 더 부드럽네요. 라고 친구들에게 인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맛보기 위해 작은 잔을 들어 올리면서요. 우리는 대여점에서 한복, 전통 한국 의상을 입어보기도 했어요. 그 밝은 색상과 흐르는 듯한 천이 저를 마치 다른 시대의 왕족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현대적인 비즈니스 지구인 강남을 방문했어요. 배달 로봇들이 높은 건물들 사이를 움직이고 있었고 자동화된 키오스크가 사람 직원들을 대체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편의점까지도 직원 없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저 스마트폰 하나만으로 지하철 표를 사고 식사 비용을 지불하고 거대한 도시에서 길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 기술은 인상적이었지만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그것이 차갑거나 비인간적으로 느껴지지 않으면서도 삶을 더 쉽게 만들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이 다가오자 우리 그룹은 호스텔 옥상에 모였어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밤하늘을 배경으로 반짝이고 있었는데 고대의 산과 현대적인 타워가 완벽하게 어우러진 모습이었습니다. 제 동급생들 각자가 자신들의 가장 좋았던 기억을 나누었어요. 피에르는 광장시장의 음식을 사랑했고 마리는 사찰 명상을 소중히 여겼으며 류크는 첨단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고 소피아는 여전히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의 곡선 건축에 놀라워하고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이 여정이 저를 얼마나 완전히 변화시켰는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마침내 말했습니다. 정말 틀렸었네요. 단지 한국을 발견하는 것만이 아니라 제 생각이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를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술, 전통, 자연, 음식, 사람들, 모든 것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출발 당일 아침,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동네를 걸어 다녔습니다. 사찰차와 수제 한지를 선물로 샀어요. 평범한 장면들, 문간을 쓸고 있는 노부인, 학교로 걸어가는 아이들, 길거리 음식을 사는 직장인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런 일상적인 순간들이 이제는 저에게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인천공항에서 저는 창가에 머물며 이륙하는 비행기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또 봐요. 한국, 목에 무언가 걸린 듯한 느낌을 받으며 속삭였어요. 한때 저가 무시했던 이 나라는 제가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저에게 중요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는 조용했어요. 영화는 건너뛰고 대신 제 일기장에 기록했습니다.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제가 배운 모든 것을 담아내려고 노력하면서요. 저는 제가 본 것뿐만 아니라 제가 어떻게 변했는지도 기억하고 싶었어요. 파리로 돌아온 후 제 작은 아파트는 어쩐지 달라 보였습니다. 제 고양이는 평소와 같은 무관심으로 저를 맞이했지만 저는 그래도 그녀를 안았어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해줄 게 있는지 웃으면서요. 내가 본 것들을 믿지 못할 거야. 가방에서 보물들을 꺼내면서 말했습니다. 사찰차, 수제 종이, 그리고 새로운 개방성을 가지고 쓰여진 메모 페이지들이요. 진짜 시험은 다음 주에 찾아왔어요. 우리 수업이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모였을 때요. 제 동급생들은 정확히 예상된 대로 발표했습니다. 한국 문화 관행, 경제 시스템, 사회 구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었어요.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단 하나의 사진만 보여주었습니다. 산속 사찰의 작은 명상실이요. 저는 한국에 대해 이미 중요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한국에 갔어요. 시작했습니다. 그저 팝 음악과 TV 쇼로만 알 가치가 있는 나라로 보았죠. 대신 발견한 것은 제 자신의 좁은 관점이 어떻게 제가 제 문화와 다른 문화를 진정으로 보는 것을 방해했는지였습니다. 저는 템플스테이가 어떻게 저의 판단하는 마음을 조용하게 가르쳤는지,
경주의 고대 보물들이 어떻게 제 유럽인 자부심을 겸손하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서울의 환경 솔루션이 어떻게 저에게 진보에 대해 생각하는 다른 방식을 보여주었는지 설명했어요. 제가 가져온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데이터나 사진이 아닙니다. 결론을 내렸어요. 그것은 새로운 보는 방식입니다. 한국은 저에게 단지 한국 문화에 대해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제 자신의 문화를 포함하여 모든 문화를 새로운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교수님은 승인과 함께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제 동급생들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어요. 아마도 제 말 속에서 그들 자신의 여정의 일부를 인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후에 몇 달 동안 제 변화는 계속해서 펼쳐졌어요. 한국어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문화적 편견이 연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맞추도록 제 논문 주제를 변경했어요. 다른 문화에 존중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 더 어린 학생들을 멘토링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교에서 다음 해의 아시아 문화 탐험 프로그램을 발표했을 때 저는 학생 가이드로 자원한 첫 번째 사람이었어요. 너 완전 한국 팬이 됐구나. 피에르가 목록에서 제 이름을 보고 놀렸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하면서요. 그냥 한국 팬이 아니야. 그를 수정했습니다. 나는 지혜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어. 한국은 내가 한 나라를 보는 방식만 바꾼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문화를 포함하여 모든 문화를 보는 방식을 바꿨어. 이제 때때로 파리가 조용해지는 저녁에 저는 눈을 감고 한국 사찰에서 배운 방식대로 호흡 연습을 합니다. 그 평화로운 순간들에 저는 다시 제 여정의 깊은 선물을 느껴요. 다른 이들과 연결하는데 가장 큰 장벽은 외부 국경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세운 보이지 않는 벽이라는 이해를요. 한국에서 집으로 가져온 보물들은 단지 선반에 전시할 기념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보는 새로운 눈, 듣는 새로운 귀, 그리고 느끼는 새로운 마음이었어요. 제 남은 인생의 모든 여정을 풍요롭게 할 보물들이었습니다. 샤를로트가 한국에서 발견한 진정한 보물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낯선 문화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편견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제한하는 것은 외부의 경계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세운 보이지 않는 벽임을 그녀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그녀의 인생 여정 모두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샤를로트처럼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